네, 기출문제풀이 제 77회입니다.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합격률이 77회가 35.85%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가장 높을 때가 48%, 47, 45 이렇게 나오다가 안 좋을 때는 27%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 중후반대, 37, 38, 39 요 정도쯤 나오는데 약간 어려웠다는 거죠. 보통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난해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전산회계 2급이 아주 애먹었고 전산세무 2급은 완전히 수험생들 그냥 골탕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한 8%에서 30 몇 프로 나오다가 19% 한번 나와버렸거든요. 거의 전산세무 1급 수준으로 나왔고 2급도 평상시에는 40, 50% 정도 나오다가 어려웠고, 자,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직접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 핵심은 이거죠. 발생주의.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현금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죠. 그래서 가계부는 감가상각비 계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급에서 제일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게 수익비용이 이연미 예상. 뭐 보험료라든가 임차료, 단기분 것, 내년 것 따져가면서 했던 그게 현금주의에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 발생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중심이 아니고 현금이 안 나갔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무슨 현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이 이연미 예상 현금 안 나갑니다. 보험료 올해 거 내년 거 따져가지고 장부에 결산시에 기록하는 거. 자, 그래서 반대 개념인데 발생주의에 전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거. 영향을 안 받는 재무제표를 찾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보험료 있었잖아요.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 그래서 보험료가 2년에 걸쳐서 12월 31일, 내년 보험료는 내년 장부, 올해 거는 올해.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게 발생주의인데, 자, 그러면 자, 단기분 보험료 중에서 내년도 보험료는 이미 보험료는 나갔단 말이에요. 차변에. 예를 들어서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이 나왔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에 나갔어요. 10월 1일 날. 그럼 10, 11, 12, 3개월치 나가고 대변에는 현금 12만 원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0월 1일 날 나갔습니다. 보험료가. 그럼 장부에 보험료 12만 원 다 적어버렸겠죠. 근데 12월 31일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떤 분계를 합니까? 보험료 중에 9만 원은 내년 거니까 올해 장부에 적으면 안 돼 해서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9만 원. 그리고 현금은 돌려받지는 못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선급 비용, 이 비용은 보험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9만 원 해서 장부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나 비용이 실현됐냐 안 됐냐를 따져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생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돈 중심이 아니고 가계부는 당연히 돈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 볼까요? 보험료 비용이 발생했던 걸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이 증가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수익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되면 그만큼 손익계산서에서 수익비용이 증가 감소하면 당기순이익 영향 미치고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서 재무상태표에도 가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본변동표까지, 자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기업은 뭐 자본금이 100%가 사장님 돈이지만, 자, 이익잉여금 항목이 바뀌어버려서 자본변동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요 현금흐름표.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잖아요. 이게 발생주의 원칙으로 처리했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익비용 위험비 예상 이런 거. 그래서 현금 증가 감소, 이거 돈 돌려받지를 못했으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요게 최근 10년치 문제 중에서 이런 형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발생주의를 따져가지고 아주 머리를 잘 쓴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조금 고민은 해야 되고 굉장히 낯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발생주의 개념을 알고 있고 발생주의는 수익비용 위험비 예상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 각각의 장부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따져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감가상각 정률법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1기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기계를 8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 원을 지출했어요. 재비용은 더해야죠. 그러면 900만 원짜리입니다. 요 기계장치는. 자, 동기계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정률법 상각률은 45% 0.45입니다. 그러면 자 1기 12월 31일 가서 요 900만 원에 대해서 자 감가상각 누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률 0.45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금액이 얼마예요? 405만 원. 네. 자, 1기 나왔고요. 제 2기 12월 31일 되면 9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죠. 그러면 405만 원. 자, 이걸 빼고 곱하기 다시 정률 0.45입니다. 자, 이러면 222만 7,5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거죠. 2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요거죠. 그래서 222만 7,500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그럼 커피 머신이라는 뭐 비품 뭐 계정 과목 쓰면 되겠죠. 자산 증가 맞죠.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자, 요거는 1번은 맞고요.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리고 1억 원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1억. 대변에는 자본이 증가하죠. 맞는 거고요. 공장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비용이 뭐 청소비라는 항목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 잡비 하면 잡비로 쓰든가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고요.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20만 원 받고 매출하였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은 뭐예요? 계정 과목이. 이거 수익이 발생입니다. 수익이 발생. 돈이 들어왔죠.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자산이 증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비용이 감소가 아니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주식회사 무릉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우선 구입가액 5천만 원. 여기에다가
재비용이 들어간 건 다 더해야죠. 취등록세, 법률 전문 비용 요거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토지 위에 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50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철거 후에 잡수익. 뭐냐,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뭐 철근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잡수익이 50만 원 있어요. 일단 얘 둘은 퉁칩니다. 그러면 50만 원 퉁치면 어쨌거나 철거 비용이 100만 원이 남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요랬을 때 요게 77회 전산세무 2급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슷하긴 한데, 자,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 토지 위에 구 건물이 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건물을 그대로 그냥 철거해서 들어간 철거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위에 우리 건물이 있었어.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한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일 때는 재건축 철거하면서 원래 옛날 건물이 장부상에 우리 자산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자산을 없애주고 거기에 따른 철거 비용도 이것도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왜냐? 이 건물에 대한 자산이 우리 거에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요 구건물이 이번에 토지를 사면서 같이 산 거예요. 장부에 적을 새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건물이에요. 그냥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거비는 이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자산 구입 시 들어간 재비용으로 봐줍니다. 이런 경우. 자,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새로 구입하면서 이제야 그 낡은 건물, 필요도 없는 건물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경우 철거 비용은 재비용으로 해서, 재비용은 뭐예요?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건물이었는데 그걸 재건축 형태로 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있는 모든 거 다 없애주고 손해본 거는 위험자산 처분 손실로 잡고 철거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아주 회계 처리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익 생긴 거 철거 비용 퉁쳐가지고 100만 원, 얘를 여기다가 자산 구입 가액에 이거는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5,300에 5,450만 원 해서 3번 이거 100만 원이죠. 예, 5,400만 원입니다. 자, 300, 100 두 개가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잡수익 50만 원 서로 퉁친 거고 비용과 수익 서로가 약분해서 없애준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종종 나올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제가 사채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중 결산 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기말 결산되면 평가하는 거 있죠. 뭐 재고자산 평가, 그 다음에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거 다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시장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런 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기말에 가서 평가하는 건 다 맞아요. 근데 시가를 기준으로 안 하는 게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주식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딱 한 번 장부상에 평가, 이익, 손실 이렇게 적어놓죠. 자, 시장 가격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상품, 제품 같은 거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씁니다. 시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들인 금액,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비교해서 저가법을 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기 보유증권. 만기일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채권 중에 사채. 사채는 결산시 가서 뭘 가지고 그러면 평가를 하느냐. 얘는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사채의 원래 발행금액하고 실제 유효이자라는 게 뭐예요? 사채 발행금액하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줘야 될 액면금액 요 차이 금액을 다 평가를 합니다. 자, 그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러죠. 발행 금액하고 우리가 실제 줘야 되는 금액. 그러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매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부 금액은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유효이자율법 요거를 적용하고 상각해서 남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95만 1,964만원에 발행했지만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돈 돌려줄 때는 100만 원을 돌려주는 액면 금액 그대로 이런 형태를 밟아가죠. 비유동부채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대표적으로 사채는 시장 가격이 아니고 유효이자율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각 후 원가라 그럽니다. 상각 후 원가가 이거예요. 장부금액.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한다. 해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 빼기 마이너스 하기 전 금액. 그러면 매출액에서부터 매출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법인세를 빼죠.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니까 얘는 딱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매출액 3억에서 매출원가 뺍니다. 접대비 이것도 빼야 돼요. 광고비 빼고요.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빼고요. 얘는 빼면 안 되죠. 차감 전이니까. 자, 함정을 파놓은 게 요 법인세 비용하고요. 지급 수수료고 해서 비용이니까 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함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구입 시 지출한 수수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여기에 들어간 수수료 비용 요거는 별도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옛날 용어가 나왔어요. 지급 수수료라는 개정 과목 안 쓰죠. 이제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저가 옛날에 썼던 명칭인데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 이 비용은 제 비용으로 봐서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게 기업회 기준 원칙입니다. 얘만 그래요. 얘만.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미 구입할 때 매도 가능 증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 포함 금액입니다.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하거나 뺄 항목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얘는 더할 거예요. 자, 요 둘은 손댈 필요 없는 거고요. 그다음 매출액에서 다 빼는데 얘는 더하고. 그러면 3억에 243만 원 더하고 매출원가 2억 1천 빼고 접대비, 광고비, 기부금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면 4,243만 원. 4,243만 원.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회계 순환 과정이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결산하게 되면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일단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차기 2월, 전기 2월 해서 2월 시산표로 갑니다. 그래서 2월 시산표가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그 다음 수익 비용은 자, 한 군데 다 모아놓습니다. 손익계정. 요거를 한 군데 모아놓는다 해서 요거는 집합손익계정이라 그럽니다. 모아서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2월 시산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재무상태표 만들어지는 거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장부 마감, 시산표 작성, 뭐 수익 비용이 결산 정리 사항, 이연비 예상 다 하고 감가상각하고 대손상각비 설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 다 만드는 거 맞고요.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이 기말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수익 비용은 거기서 끝이에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거는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만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집합손익계정을 사용한다. 집합손익계정은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섞어놓은 거죠.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4번이 잘못된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8번 문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땡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조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뭐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닌 것 이러면요. 계정과목 적용 등록 메뉴 가서 빨리 보세요. 자본조정 가서 딱 봤더니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분류되는 것 자기 주식 여기 딱 있어요. 383번. 바로 정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은 여기 다 있어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저먹기로 고맙습니다 하고 널름 받아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세는 제품 A 공손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손품 뭐예요? 불량품을 말하는 겁니다. 불량품. 불량품 10개가 있는데 이 공손품 생산에는 직접 재료비가 개당 1,000원씩 들어갔고 변동 가공원가, 변동비가 또 1,200원 들어가 있고 단위당 고정비가 800원 또 투입되었다. 정상적인 제품 A 판매 가격은 원래 5,000원인데 얘는 제값 받고는 못 팔게 생겼어요. 공손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매몰 원가가 아닌 것. 그럼 매몰 원가가 뭔지를 알아야죠. 매몰 원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교재 요거 있습니다. 원가회계 기회비용 매몰 원가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자, 대학 등록을 했는데 요즘은 축하를 안 하죠. 졸업식에 안 가는 학생도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 받아놨어요. 매몰 원가입니다. 4년간 대학 등록금 낸 거 이거는 매몰 원가입니다. 취업 안 됐다고 나 취업 안 됐으니까 학자금 반 돌려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미 대학 등록금은 끝난 거예요. 안 돌려줘요. 이게 바로 매몰 원가입니다. 이미 투입된, 그럼 원가에서는 뭐냐면 이미 투입된 원가,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러면 지금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새로운 비용이 되는 거고 기존에 들어간 거는 매몰 원가라서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 중에서 매몰 원가가 아닌 것 이제는 찾을 수 있겠어요? 불량품 요거 10개 중에 재료비 들어간 거, 고정 원가 들어간 거, 변동 가공 원가 1,200원 들어간 거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투입된 거니까. 근데 운반비는 뭐예요? 이거를 중고로 싼 가격에 그냥 떨이로 파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건 매몰 원가가 아니죠. 새로이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얘는 매몰 원가가 아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몰 원가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문제가요. 기존에 나왔던 학원 같은 데서 보면 맨날 나온다, 암기해라, 막 그런 틀을 출제위원들이 다 의식해요. 그래서 기존 문제 다 분석해보고
자꾸 새로운 형태를 특히 2018년 들어와서는 이런 형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합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려면 자, 완성품 수량에다가 자, 월말 제공품 또는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죠. 그러면 완성된 수량에다가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랬습니다. 미완성된 것도 전부 다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을 때 전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그 완성품 수량 여기 몇 개예요? 3,000개. 3,000개 미완성품 기말 제공품 1,200개예요. 이걸 완성된 걸로 환산할 겁니다. 그래서 환산량을 계산해라. 완성도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모두. 그럼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예요.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환산량은 1,2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하면 4,200개가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100% 다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공비를 구해라 하면 1,200개 곱하기 50%. 그러면 600개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600개를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월초 제공품으로 평균법이 아닌 여기 보면 평균법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빼냐? 선입선출법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빼야 됩니다. 가공비는 선입선출 월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빼주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얘는 평균법이니까 선입선출법 안 빼줍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200개가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아까 자본 조정 항목인 것, 뭐 아닌 것 이런 문제 나오면 제조 원가 명세서 빨리 들어가서 한눈에 답을 찾으면 그냥 체크해서 넘어가시고 헷갈린다 싶으면 제조 원가 명세서 가보기 바랍니다. 가보면 재료비에 대한 거, 뭐 월초 재료비, 단기 재료비 다 있습니다. 그다음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아까 경비 안에 또는 노무비 안에 제조간접비, 간접 노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원가는 비용이란 말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제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자 여기서 요거 있었어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요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까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었죠.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다른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고 요거 다 있고.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 항목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선박, 항공기, 아파트, 공사 이런 것들은 제품 하나당 장부 하나.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은 아이스크림, 음료수 한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자, 틀린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다음 이를 그 작업이 생산량으로 나눠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2번이. 무슨 말이냐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어느 게 간단할까? 간단하기는 수많은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데도 종합 원가 계산은 간단합니다. 왜?
월말 정품 환산량만 한번 미완성품만 딱 환산량으로 하면 한 방에 수만 개씩 한꺼번에 제품 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 계산이 간편한 거 여기까지 맞아요. 경제적이에요. 생산량에 비해서. 근데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에 유조선 만드는데 제품 하나에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그 제품에 대한 장부가 따로 있어요. 정확하기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막 섞어 놓은 거 그거 구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틀린 거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진다가 맞습니다. 12번 같은 경우. 자, 그다음 그래서 얘가 정답이 일단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완성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만 해주면 얘는 계산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맞는 말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하는 거. 조선소 가보면 배 종류별로 사이즈도 틀리고 톤수도 다르고 그래서 다품종, 종류는 많은데 소량 생산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하나를 대량 생산하는 거.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다. 자, 됐고요. 13번. 자,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면제가 되고 하나는 면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교재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교재 366페이지 가서 보세요.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겁니다. 발급 의무의 면제 업체, 목욕탕, 우리 일상생활 잘 보세요. 이발소, 미용실. 한번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가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목욕탕에서 세금 영수증 달라고 그랬다가 아마 뭐 그릇으로 하나 맞을 거예요. 안 줍니다, 여기는. 안 줘도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밑줄 그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뭔 소리냐면 간주 공급이 뭐냐면 간주 임대료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판매하려고 갖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 대리점이 판매용 컴퓨터를 본사에서 가져왔다가 자기네도 컴퓨터가 필요해.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공급이에요. 팔려고 했던 거를. 그래도 매출액을 신고를 해라. 왜 줘 이거? 본사에서 가져올 때 부가세 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환급을 받아요. 근데 이 세금은 환급받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지네가 쓰면서 환급받은 거 안 뱉어놔? 안 돼. 그 환급받은 거 뱉어놔야 되니까 이거 매출로 잡아. 그렇게 하는 게 간주공급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으로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한테 물건 쓰면서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공급자 가져가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런 경우는 발급이 안 되고 물론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은 다른 사업장이니까 그거는 서로가 세금계산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발급해야 되는데 이런 자가 공급은 세금계산 발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이런 거예요.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마찬가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업종인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쓴다든가 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이거 둘 다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돈을 주고받지 않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물론 업체도 같은 거예요. 특정 관계인들한테 해주는 거 이런 경우는 특히 간주임대료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보증금 있죠.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을 해서 세금은 뱉어나게 하는데 이거를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줄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 조심해야 될 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이 재화 용역. 수출하는 거. 외국에 수출할 때 직수출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 업체에 세금 계산서 어떻게 주고받아요? 나라가 다른데. 국외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 다 외국하고 연결된 거라서 안 되고 단 영세 매출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내국 신용장 또는 거래명세서 그래서 국내 수출 대행 업체가 해주는 거 수출 대행해서 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은 적용하지만 국내 업체하고의 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로가 마진이 수수료를 챙길 거 아니에요. 대행해준.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영세자가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국 간접 수출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발급 의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미용실, 목욕탕,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발급 의무 없습니다. 면제됩니다. 맞고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로 하면 그 자체가 세금계산서예요.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다 이미 연결이 되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이중 발급이 되는 거예요. 세금 2배로 냅니다. 미친 짓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세금을 2배 내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용이증 간주자 들어가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거. 이거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 수출 대행 업체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발급해야 돼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내역과 과세 유형이 내역과 유형이 잘못 연결된 거 우리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과세 매출 11번이죠. 이거 맞고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매입세 공제됐죠. 부가세 공제받거나 환급받아야 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인데 요거 잘 보세요. 999cc, 1000cc 이하. 수리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이건 공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고 자,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매입세 불공제라고 됐어요. 불자가 들어가서 이건 뜰린 겁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1000cc 이상 중에서도 되는 거 있어요.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있습니다. 트럭, 지게차, 9인승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됩니다. 되고요. 그 외에 1000cc면요. 경차예요. 경차. 그래서 한국통신 같은 데서 보면 옛날 공중전화 막 돈 거들어 다니는 아저씨들 보면 다 KT 보면 1000cc 이하. 왜? 기름값 같은 거 다 공제받으려고 그런 거고 웬만한 승용차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 처리가 됩니다. 자,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는 면세예요. 무조건. 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세금이란 말이 없죠. 왜? 면세니까. 전자계산서 하면 면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았다. 요거 면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요겁니다. 자,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고요. 자, 총 매출액 1억 2천만 원, 영세율 매출액 3천만 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함정을 일단 하나 파놨고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액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환입액 700만 원, 대손금 300만 원, 총 매입액 4,800만 원. 함정을 여러 군데 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게 과세 표준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는 건지 요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자,
정답을 바로 눌러졌네요. 이쪽 보시면 교재 321페이지에 보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해서 321페이지에 이게 이제 내용이 그 압축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 과세 표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에서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배울 때 순매출액, 순수한 매출액을 구하는 걸 배웠었죠. 마찬가지 국세청에서도 순수한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잡고 그에 따른 매출세액, 그 다음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이런 절차를 갑니다. 근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게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캡처를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라고 하는 게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가세 10%.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과세와 영세. 그러면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물론 요즘은 다 전자세금계산서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죠. 2억 7,756만 원 돼 있고 여기에 따른 부가세 10%, 2,775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쭉 더해진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요, 영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출은 여기다 기록합니다. 직수출은. 근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그래서 다 0%죠. 직수출도 0%. 그 다음에 간접수출, 내국신용장, LC,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수출 대행업체에 우리가 맡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 영세,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자, 둘 다 영세 0%를 해서 둘 다 세액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과세 표준 금액에는 신고는 해야 돼요. 0%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래서 영세인 경우에 여기다가 금액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직수출 있으면 그것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근데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으로 줬는데 이게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자, 돈도 못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까지 받아간다? 그거는 조세 형평주의에 좀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줍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주는 겁니다. 더하는 건 또 뭐냐? 그래서 감면시켜줬는데 이거를 또 재판에서 이겨서 돌려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뱉어넣는 거고. 자, 대손상각 처리된 거 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는 입력이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디 가서 입력하게 돼 있냐면 세액 가서 입력하게 돼 있어요. 만약 50만 원 돌려받겠다 하면 마이너스 50만 원 합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50만 원이 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국세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K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영세도 과세표준에는 세액은 영원히 열지언정 금액은 신고해야 된다. 수출도 마찬가지. 대손세액 빼는 거는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된 거는 금액은 입력이 안 돼서 세액 자리에 가서 세금을 감면받는다. 그러면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입력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과세표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총 매출액 1억 2천이에요. 영세 매출 3천만 원이 있다. 아까 이거 포함된다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포함됐다 그러니까 요 금액 그대로 요거를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요 출제하는 사람은 요거 3천만 원 포함됐다 그러니까 요걸 빼야지 하도록 수험생들이 빼서 틀리도록 함정을 파는 겁니다.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아직 미포함이다 하면 이것까지 더해야 되는 거고요. 포함되어 있으면 굳이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영세도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할 때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아까 대손금 있었죠. 대손금 어떻게 했어요? 세액에서 빼지 과세표준 금액에는 전혀 입력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얘 함정이에요. 전혀 과세표준 금액 계산할 때 필요 없다는 거. 요것도 필요 없는 거, 요것도 필요 없고. 매입액, 매출 금액을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하는 건데 얘도 필요 없죠. 이건 나중에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은 그 밑에 기록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구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요건데 여기서 교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보충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순매출액 구할 때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해요. 총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빼야 될 게 매출, 환입, 팔았다가 되돌아온 거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야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빼고요. 그 다음 할인도 뺐죠. 자,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는 순매출액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 할인이었습니다. 애누리와 할인의 차이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애누리는 판매할 때 깎아주는 겁니다. 판매 시 30% 세일, 30% 싸게 팔겠다. 세일이란 말은 이겁니다. 판매 시 깎아주는 거. 근데 할인은 수금할 때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면 고맙습니다.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 다닐 때 회사에 갔더니 90에 3 요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했더니 90일 내에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약값 수금해주면 3% 깎아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할인입니다. 거의 제약회사와 병원 약국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룰로. 그 다음에 60이면 5, 30이면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회전을 빨리빨리 하려고. 자, 이 할인은 판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판매했다가 며칠 안 돼서 환입돼서 들어오죠. 이건 판매할 때 깎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시점은 요건 판매 시에 해당이 되고 이건 판매 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교재를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회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여기 보면 그 전에 요 매출 할인이 어디 있었냐면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요것들은 다 공급가의 과세 표준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외에 이런 것들도 매출액에 다 더해라.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건 차감해라. 더한 거에서 애누리나 환입 요거는 순매출액 계산할 때 당연히 빼줬죠. 요거 다 차감해라. 부가가치세가 왜 매출액에 들어가니? 부가세 빼라. 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얘네들은 판매 비용이 되니까 이런 걸 빼고 계산해라. 뭐 파손, 훼손, 멸실된 거. 종업원 봉사료 이건 종업원한테 준 거니까 회사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된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거 이건 매출액 아니다. 연체이자 물론 이자는 다릅니다. 할부 판매 이자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니까 매출액으로 더하는데 연체이자는 보상 성격이죠. 돈 빨리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물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에서 빼라 하는 겁니다. 차감하라 하는 뜻이고 요 밑에는 과세표준에 더하지도 빼지도 얘네들은 아예 무시해라. 뺄 생각도 하지 말고 더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했던 게 그전에 여기에 매출 할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제가 교재는 이제 수정할 거고요. 매출 할인,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거는 매출과 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고 판매 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니까 자, 매출 할인도 아까 그랬고요. 매출 할인하고 판매 장려금하고 또 성격이 비슷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 판매 장려금은 뭐예요?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많이 애용해 주시라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출 할인, 판매 장려금, 대손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었는데 최근에 요게 구분이 모호하고 또 순매출액 구하는 우리 회계 공식하고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매출 할인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업회 기준이.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게시판에 질문 들어온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거 정리를 합니다. 자, 매출 할인은 우리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 그대로.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애누리, 환입은 전부 다 차감하는 걸로 기업회 기준이 새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매출 할인은 지워버리시고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자,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항목이다. 자, 요거 특히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은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요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요거 두 개 묶여 있어요. 또 아예 애매하니까. 그래서 500만 원 얘는 차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입액 요것도 차감이죠. 순매출액 공식 그대로. 매입액은 여기서 손볼 필요 없고, 대손금도 아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건 세액에서만 하고 과세표준에는 차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500만 원, 7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빼요. 그러면 1억 8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15분 문제가 기업회 기준 바뀐 것도 조금 적용해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함정을 많이 파놔서 좀 애먹긴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실무시험 77회부터는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 번호도 4자리로 바뀝니다.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실무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